자, 그럼 지금 뭐 간단히 인사를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 더 이렇게 지구에 이제 오늘 처음인 것 같은데 간단한 소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반 관객분들은 처음 영화를 소개해드린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요.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이런 행사 자체가 참 되게 낯설고 그렇지만 굉장히 또 반갑네요. 저희 극장에서 관객분들하고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벅차오르고 감사할 일이구나 이 일상들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저는 이렇게 영화를 깊이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과의 GV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어떻게 보셨을까도 궁금하고 어떤 질문들을 해주실까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질문은 지금 18개인데 네, 계속 질문 남겨주시고요. 네. 자, 그럼 신현식 감독님에게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그 딸을 돌보는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의 어떤 시작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10여 년 전에 이제 페어러브라는 작품을 이제 안성기 선배님과 함께 했었는데 이제 선배님의 어떤 연기 톤이나 스타일, 필모를 잘 알고 있었고 선배님하고 그때 사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배님께 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없잖아요. 좋은 작품밖에 없고 선배님한테 반드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을 십수년 동안 했지만 기회가 없었고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 쓰면서 영어 공부를 해요. 옆에 창을 띄워놓고 이제 그런 작품들 중 하나가 인턴이라는 작품인데 거기서 이제 NSOA랑 로드진로는 이제 부녀 관계는 아니지만 약간 유사 부녀 관계로 나오죠. 근데 영화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저거 안성기 선배님 하시면 저 그냥 메소드인데 그냥 내일 당장 하셔도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선배님이 실제로 그 부성애가 강조되는 캐릭터를 하신 적이 제 기억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품을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이 아빠가 딸한테 못했던 육아, 리버스 육아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작품을 구상하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알츠하이머라는 소재가 중요하게 작용은 하는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이 리버스 육아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고 산부인과에서 태어나고 산후조리원 가고 문화센터 가고 유치원 가고 학교 가고 사회에 나간 이 과정을 사실은 영화에서 보신 이 구조는 리버스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그것이 현실적인 묘사 안에서 판타지 같은 지점이 생기는 그런 작품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서현진 배우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훌륭한 연기로 이제 관객분들 아마 많이 울리셨을 텐데 큰 박수. 특히 이제 수진이라는 인물은 좀 관객에게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는 연기를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좀 쉽지 않은 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처음 시나리오 보시고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받은 지 사실 2년 전에 받았어요.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는. 근데 그때는 이거를 내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구체적으로 없고 일단 대본이 좋아서 중반부부터는 저도 펑펑 울면서 대본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하겠다고 하고 감독님을 뵀을 때도 뭐 할 게 많으면 좋죠.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랬었어요. 기억나요? 그랬었어요.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니까 이제 할 때쯤 돼서는 또 약간 그 중간 지점에 있어서 이제가 지금 좋은 타이밍인가 보다 하고 리딩을 했는데 리딩을 하고 나니까 진짜 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떻게 이거를 조금이라도 뭐랄까 어색해하거나 이렇게 병의 증세가 어설퍼 보이면 그
집중력이 다 깨질 텐데 그게 저한테 너무 어려운 지점인 거예요. 목소리 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점점 병세가 짙어질 때. 그래서 감독님하고 이제 따로 만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정신이 돌아왔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다시 정신이 약간 나가 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증세 악화, 이 이후로는 악화, 이걸 딱 다 정리를 하고 그러고도 한번 전화 드렸었어요. 엄청 울면서 못 살겠다고 자신이 없다고. 근데 감독님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다. 믿고 와달라. 제가 처음에 결정을 한 것도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 때문이었으니까 감독님은 믿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하는 동안에 정말 정신이 가장 맑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현지 씨한테 드린 얘기는 그 여행 얘기는 저는 시나리오는 그 건축의 설계도 면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축은 설계도대로 만들어야 되고 안 만들면 불법이죠. 근데 작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도에서 중요한 거는 동서남북이 있어야 되고 보물이 있는 위치고 디렉터는 잘나서 디렉터가 아니고 저 보물을 찾으러 가자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디렉터고 우린 같이 시나리오라는 지도를 들고 여행을 떠나고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여행을 가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지나온 곳이 다 길이 될 거다. 근데 그 길은 우리 가기 전에 겁이 나요. 도대체 무슨 길로 가야 되지? 내 눈에 보이는 건 산만 보이고 바다만 보이고 강만 보이고 나 어디로 가야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모든 행복한 여행은 그 떠나기 전에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현지 씨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늘 다음 장면 어려운 장면이 와서 그 장면 어떻게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찍을 때 되면 너무 잘 하셔서 나중에 제가 잘 안 믿었어요. 결국 잘할 거면서 약간 이렇게. 그 앞서 감독님이 그 안성기 배우님하고의 어떤 작업에 대해서는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고 서현진 배우님하고 좀 딸로 나온 이제 주혜린 배우 굉장히 이제 연기가 깜찍했었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이게 어떤 이렇게 배우들이 각자 연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걸 넘어서서 진짜 좀 가족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전달이 돼가지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 캐스팅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배님은 이제 기획 단계에서 제가 좀 생각을 했었고 말씀드려요. 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원래 훌륭한 배우란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엄마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커리어우먼의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냥 딸이 아니고 이제 보셔서 하시면 점점점 아이 같아져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납득이 돼야 되는 배우여야 했죠. 그 조건이. 그래서 그 조건에 부합되는 배우는 다들 비슷한 생각 하시겠죠. 저도 현진 씨 생각했고 그리고 현진 씨가 갖고 있는 질감이 저희 영화가 자칫 너무 무거울 수 있는 질감을 많이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그 연기뿐만이 아니고 배우가 어떻게 보면 악기라 치면 그 배우가 갖고 있는 기본 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담이지만 뭐 마동석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때려도 관객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마동석 선배님이 갖고 있는 배우로서 질감인 것 같아요. 그거는 배우들이 갖고 있는 너무 고유한 색깔? 그러니까 현지 씨가 갖고 있는 그 질감, 색깔이란 것은 우리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자칫 무거울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정말로 너무 좋게 상세하고 승화시킬 수 있는 질감을 가진 배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 후자의 경우가 저한테 제일 컸고 제일 중요한 이유였던 것 같고 주레이빔 양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아역을 그냥 오디션 안 보여들 그 우리들 만든 윤광 감독한테 그냥 그 배달의 민족처럼 중국 나이, 성별, 캐릭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배우들이 윤광 감독이 아역
그게 관련해서는 최고 권위자시기 때문에 많이들 그러고 저도 굉장히 신뢰를 하는데 이 이제 예림 양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집이라는 작품에 막내로 나왔었어요. 이제 그 작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완전 애기였죠. 5살 때고 그 사이 많이 컸는데 윤관 감독님이 아주 강추를 한 친구예요. 그래서 윤관 감독이 이렇게까지 강추를 하면은 보나마나겠다라고 생각했고 역시 보나마나였고 촬영하면서도 현일 씨하고 아이고야 우리 예림이 우리 집안에 신동 났네 이러면서 아 진짜 그냥 왜 연기자들이 제일 하고 싶은 게 그냥 그 상황에서 내 일상인 것처럼 생활에 녹아드는 거잖아요. 세트인데 카메라가 뻗쳐져 있고 사실은 인위적인 상황인데 자연스럽기를 원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예림 양은 그냥 거기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엄마 만나고 나서 병원 갔을 때 처음에는 애가 머리 묶기 싫어하고 던졌다가 그 미국 가서 커서 오던 쥐가 묶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찍는데 이제 현진 씨가 같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어요. 이제 묶고 나서 돌아오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화분이 있어요. 병원 복도에. 그 화분을 틱 치고 가는 거예요. 예림이가. 그래갖고 현진 씨도 저한테 저거 시켰어요. 아니라고 지금 나는 묶고 오라고만 했지 저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로 타고난 그러니까 무언가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 카메라 앞에서 반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연기적 감각을 타고난 거라고. 감독님 찍으시면서 예림이한테 디렉팅 따로 주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아주 부탁을 했어요. 이게 들었어요? 그거 이거는 하나. 예림아 맞아. 제발 이거 한 번만 해주면은 이거는 너가 이거 하면은 앞으로 그 어떤 아역도 감히 이거를 할 수가 없다 네 앞에서 이게 네 거에 되니까 한 번만 해줘 해서 사정해서 그거 빼고는 따로 디렉팅이 없었어요. 큰 동선을 주면은 작은 알아서 동선을 다 할 수 있는 잔동작을 다 만들어요 자기가.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관객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감독님 말에 동의하십니까? 큰 박수로 한번. 그럼 국무인들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희님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서현재 배우님께 질문드립니다. 영화 속에서 알츠하이머 환자의 연기를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셨으며 많이 감정에 복받쳐 힘드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저 역시도 이번 영화를 접하면서 많이 감정에 복받쳐 슬펐습니다.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준비는 사실 코로나 거리두기가 한참일 때여서 실제로 뭐 병원을 방문하거나 할 수는 없어서 감독님이나 제작사에서 보내주신 영상을 보기도 했고 저는 제 주변에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제가 봐왔던 과정들이 아마 이 영화에는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봤던 내가 그분을 봤던 눈빛, 그분이 했던 행동, 표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 10년 됐거든요 돌아가신 지. 근데 생생히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붙어있긴 했었나 봐요. 새벽에 진짜 자다 깨서 1시간 정도 울다 자기도 하고 어떤 날은 엄마가 제 얼굴 보고 얼굴에 내 딸이 없다고 네가 웃는데 아픈 사람처럼 웃는다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되게 많이 붙어있나 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그때 그 얘기로 확인했던 것 같아요. 신현식 감독님에게 질문인데요. 천우희님이 남겨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닙니다. 웃는 거는 이제 그 천우 배우를 떠올려가지고 그 지구양서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웃었던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알츠하이머 중장년층 아버지의 딸을 소재로 한 영화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번 영화는 이제 반대로 이제 딸을 돌보게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설정이 좀 독특하게 느껴지신다고. 그래서 이와 같은 설정에 어떻게 이런 설정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 기존의 어떤 알츠하이머 영화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차별점이 어떤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서현진 배우님은 시나리오를 보시고 어떤 부분에 가장 이끌려서 출연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라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 이렇게 질문 나오셨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 알츠하이머 자체보다는 어떤 그 관계와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의 의미와 그리고 양육과 육아에 관한 판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리버스 육아의 구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판타지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은 양육과 육아의 목적은 자녀의 독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이 하는 양육의 목적은 내 아이가 내가 없을 때 스스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헤쳐나가면서 살아가길 바란다는 목적으로 가르치는 양육을 하는 건데 사실은 부모님들 그거를 확인을 못해요. 사실 저도 그렇고 현진 씨도 그렇고 부모님들 다 영화는 보실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서 뭐 편집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부모님들이 육아와 양육의 목적을 갖고 여러분들 그렇게 양육하고 훈육하고 키워왔지만은 그걸 갖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사실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보여주고 안정희 확인하죠. 7시 뭐 일어났니? 기저귀 갈았니? 저는 그 지점이 판타지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건데 대단히 현실적인 묘사한 건데 실제로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사실은 그거를 확인을 못한다는 거. 근데 영화에서 보여줬다는 지점에서 저는 대단히 현실적인 판타지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다. 네, 그게 차별점인 것 같아요. 저는 대본에 어떤 점이 신기했냐면 제가 제 주변에서 봤던 그 알츠하이머 증상이 너무 디테일하게 대본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라는 병은 가장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거든요. 근데 딸을 먼저 잊잖아요. 그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살아있어서 당연히 감독님도 주변에 이 지인분 중에 경험이 있으신가 보다 했는데 그냥 글로 배우셨다고 알츠하이머를. 그래서 약간의 배신감과 함께 그냥 병세 그냥 그렇다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요. 나 그냥 병세가 그렇다는 걸 보고 썼다. 그랬는데도 이렇게 쓸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일단 감탄을 했고요. 그리고 증상을 연기해야 한다는 게 사실 제일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보시는 분들이 어색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또 실제 그런 환우분들을 돌보시고 있는 가족분들에게도 어떤 상처가 되지 않는 정도의 표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 수위를 고르는데 조금 현장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지금 그 감독님이 글로서 배웠다고 해서 저 굉장히 놀랐거든요. 영화 보면서 이거 분명히 감독님이 어떻게 좀 경험을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말을 해.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 JJH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먼저 마음을 너무나 돌리는 영화 잘 봤습니다. 소재가 흥미롭고 독특하게 진행되지만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더 몰입하게 되었는데 이 소재에 대해서 혹시 이제 뭐 이렇게 참고를 하시거나 실화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제 뭐 글로서 이제 또 이렇게 배우셨다고 하셨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인 자료는 사실 다 봤고 사실 저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하고 쓰긴 합니다. 저 어떤 작품을 하든 뭐 특별히 이 작품 이어서 제가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한 거는 아닐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 동주라는 작품을 쓸 때는 윤동주 논문을 일본 것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자료를 많이 보고 자료 조사를 많이 하는데 시나리오를 사실을 쓰는 순간에 그걸 다 버려요. 그걸 쥐고 있지 않아요. 그럼 절대 좋은 글이 안 나오거든요. 내 몸에 체화될 때까지 모반까지 자료는 다 보고 내 몸에 일단 다 때려박고 실제로 글을 쓰기 전에는 거의 99%는 다 버립니다. 그래서 1% 남은 내 몸에 체화가 돼서 내 몸에 남은 것만 갖고 쓰죠. 아니면은 글이 살아있는 글이 안 나요. 되게 이렇게 뭐 이상한 설명문이죠. 이렇게
나 이거 공부했어. 각주 달고 시나리오에 각주 달려 있고 막 알츠하이머 뭐 초록기는 이런 것이 뭐 이렇게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런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네, 늘 같은 방식으로 작업은 늘 전 동일하게 하긴 특히 이 작품은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게 있으니까 더 많이 유난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레오딕 19님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서현진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작품을 하시면서 수많은 아버지를 만나셨을 텐데 이번 작품에서 안성기 배우님은 서현진 배우님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저희 동네에서 촬영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GV를 만나면서 신기하다라고 네,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그 아파트 단지 그분이신가? 안성기 선생님은 그냥 뭐 제가 2달여 촬영 같이 한 걸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감히 인우랑 정말 성품이 비슷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촬영장에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괜찮아. 모든 스태프들이 괜찮아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뭘 해도 선생님 뭐 드려? 아니 괜찮아. 뭐 좀 이렇게 불편하세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다 괜찮으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진짜 완성기라는 사람이랑 연기를 하고 있는지 인우라는 배역과 연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는 지점이 있었어요. 네. 신기한 체험 같은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카벨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영화였습니다. 신윤식 감독님께 질문 드리는데 슬픈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성기 배우님의 극중 퇴직 전 직업이 해외 플랜트 건설이라고 했는데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이거는 이제 저 7광고가 생각이 나셨죠. 그러네요 진짜. 그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 저희 세대나 뭐 현진 씨 세대까지 이제 예전에 아버님들은 실제로 아이가 몇 학년인지 모르고 아버지들이 좀 그랬죠. 외국에 나가서 사우디 나가서 일하시고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셨거든요. 건설 회사 다니셔서 굉장히 많았죠. 너무 흔했어요. 사실 그 아버님들이 저희 세대까지는 자식 크는 거 못 보신 분들은 사실 너무 많았고 이 영화에서 사실 자세히 묘사는 안 했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한테도 꿈이 있었죠. 이 아버지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대학도 못 가고 해외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성공을 한 거예요. 자기는 할만치 했으니까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그래서 뒤늦게 공부한다 그러고 사실 대학도 가고 지금 이제 현진 씨가 아빠 집 와서 책들 쫙 보면서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빠 행복해? 그래서 약간 그런 뉘앙스인 거긴 해요.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현진 씨 입장에서는 그 결핍이 있거든. 나 잘할 때 이 수지는 아빠 없이 살다고 생각하는데 아빠가 와서 나랑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또 뭐 뒤늦게 공부한다 그러고 거기 가서 좋은 데서 전원주택 생활하면서 책 보고 있고 글 쓰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이제 그게 좀 더 반감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딸한테 아빠가 옆에 있는데 대놓고 얘기하잖아. 엄마는 혼자 갔거든. 그냥 아빠 들으라고 대놓고. 사실 그런 관계의 분들은 저는 꽤 많다고 봐요. 저희 세대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제 세대까지도 많아요. 갑자기 우리 아빠가 생각이 나면서 아빠가 한 번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나는 왕따 같아 우리 집에. 약간 이런 말씀하신 적이 엄마랑만 너무 애들이 친하니까 대화를 아빠랑 있으면 어색한 거예요. 요즘 아빠들은 안 그러실 텐데 저만 해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씬이 있었어요. 아빠 시간을 가져야 할 때 원래는 수진이가 아빠 얼굴을 쓰다듬는 거였는데 제가 저희 아빠 얼굴을 쓰다듬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그 디렉션 들으니까 현진 씨가 화질까지 어떻게 아빠의 머리를 쓰다듬냐고. 너무 낯설어가지고 손으로
좀 하면 안 되겠냐. 손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우리 딸 매일 스타트 모여. 그러니까 요즘 아빠시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낯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바뀐 지점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선생님도 따님이 아들만 둘이시거든요. 그래서 딸 머리 묶어주는 신을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묶어줘 본 적이 없으시니까 연습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오래 걸리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언제 끈을 꽈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빨라지시긴 하시고, 근데 저도 그게 너무 낯선 거예요. 아빠가 머리 묶어줘 본 적이 없으니까 나를 서로 되게 낯선 상황 속에서 연습을 진행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세대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를 수도 있겠어요. 영화 보실 때 또 다시 보시게 되면 뭐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짚어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보실 거죠? 네, 차라차차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 서현진 배우님의 질문입니다.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는데 알츠하이머 상태의 수진의 얼굴에서 흐른 눈물을 내면의 수진이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우님께서는 그 눈물을 어떤 의미로 흘리신 걸까요? 라고. 저희가 안 그래도 아빠랑 만났을 때도 그렇고 마지막에 진아랑 만났을 때도 그렇고 울지 않는 버전도 찍기도 했어요. 하물며. 그리고 처음에 감독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많이 울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보시는 분들이 슬프길 바라지만 안에서 수진이는 이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든. 그래서 많이 울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면 그게 잘 컨트롤이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기억은 잃었지만 뭔진 모르지만 그냥 무의식 속에 몸이 기억하는 어떤 느낌으로 촬영을 했어요. 사실 중간에 걱정을 했죠. 너무 주구장창 계속 본인이 울면 좀 이런 부분을 걱정하셨는데 제가 중간에 괜찮을 것 같다. 이게 사실은 억지로 참는 게 보여지는 게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그거에 또 현 씨가 너무 갇혀 있고 제약이 생기면은 오히려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간에 한번 그런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진아랑의 씬을 찍을 때는 울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리고 진아의 그 긴 마지막 독백 대사의 마지막 문장은 예림이가 만들어 온 거였어요. 우리 엄마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다 이 대사를 듣는데 그거는 저는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순간 원래 있는 대사라고. 근데 그거는 뭔가 그때 모니터에서 안석희 선배님 저 보고 있었거든요. 그 장면 찍는데 그 대사를 하는 순간 제가 안석희 선배님 돌아보면서 선배님 신동입니다. 있는 대사라고 생각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이상한 체험이었어요. 계속해서 이 영화는 계속해서 뭔가 체험하는 기분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하려고 한 연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하려고 생각한 계산으로 한 연기가 전혀 준비해간 연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고 제가 계산한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뭔가 이제 관객들이 보기에는 어떤 뭔가 좀 짜여진 계산적인 어떤 연기라고 제가 표현하겠는데 그런 연기와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배우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몰입해서 하는 연기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전자가 더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어떤 순간에 팡 한 번에 터트리면 그게 감동이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진아를 처음 봤을 때 마지막에 봤을 때 너 참 예쁘게 생겼다 라고 하잖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이 가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울 수도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사는 직접 써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면. 아 우리 엄마 네. 참 예쁘게 네. 생겼다. 그 대사만. 네네. 예, 앞에 있는 대사는 다 대본에 있던 네네. 거고 하나를 뭔가 덧붙인 거죠. 예림 양이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엄마한테 그게 굉장히 그 상황이 되게 잘 맞더라고요. 이 약간 테이크 뒤로 이렇게 카메라가 빠질 거니까 그래도 계속 엄마한테 뭔가 여유 있게 얘기를 하라고. 예, 계속 뭔가 말을 해주라고 그랬더니 생각해온 대사인 거예요. 네, 너무 놀라운 친구입니다. 그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보신 분들 어떠신지 뭐 이렇게 마음에 좀 잘 와닿으셨다면 큰 박수로. 다음 질문이 백걸룩스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우선 정말 좋은 영화와 연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카시오페아 별자리처럼 무덤덤하게 항상 그 자리에서 길잡이가 되어주는 존재로 표현을 하신 걸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이렇게 가족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누가 야 저 비상구야 저로 가! 는 건 북극성이죠. 근데 옆에 있다가 슬그머니 가면 따라가 봤더니 비상구야. 그게 카시오페아. 네, 그런 존재죠. 그리고 선배님이 계속 이제 현실 씨를 뒤를 따라가잖아요. 거리를 두고 바라만 보잖아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네. 네, 다음 질문을 설레는 영화관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과 배우분 두 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이 수많은 영화 제목을 생각해 놓으셨을 것도 같은데 카시오페라는 영화 제목을 선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이 제목으로 제일 고생한 작품이었어요. 제목이 정말 떠오르죠. 보통은 제목이 먼저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제목 안에 영화의 플롯과 컨셉이 다 담긴 영화도 있고 제가 올 가을에 개봉할 1승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배구 영화인데 그 영화는 그 제목 안에 영화의 플롯과 컨셉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 게 참 좋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영화 진짜 힘든 거예요. 제목을 짓는 게 이렇게 고생을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다가 결정적으로 저희 아이가 카시오페아라는 노래가 실제 대통령 그 작곡하신 분이 오늘 시사에 오셨었는데 그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에 나온 그 놀이터에서 실제로 저희 딸이 애들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순간 가사를 듣는 순간 이 노래가 뭔가 슬픈 것 같기도 하고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노래가 굉장히 묘해요. 동요 자체가 나중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영화에서 부르죠. 같이 이제 카시오페아라는 존재 그 개념이 결국에는 이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성립시켜주는구나. 됐다. 사실 조금 어감이 조금만 짧은 뭐 반딧불 뭐 북극 이렇게 조금만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실은 너무 직접적인 제목은 또 저희 영화 질감이 안 맞는 것 같고 살짝 비껴간 제목이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카시오페이아죠. 이제 정식 학명은 근데 이제 카시오페이아로 검색하시면은 진짜 별자리만 나올 것 같아서 카시오페아라고. 맨 처음 제목은 디멘시아였어요.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제목은 디어 마이 베이비였어요. 노골적인. 그래서 디어 마이 베이비는 아닌 것 같다고. 차라리 디멘시아가 나은 것 같다고. 네, 그러다 카시오페아가 됐습니다. 감독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荧幕에서 이렇게 별자리 잘 보시는 분 계시죠? 콘택트님. 네, 이분이 원래 영화 잘 봤는데 그 카시오페아라는 의미와 표준어 규정으로 카시오페이아가 맞는데 카시오페아로 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질문. BTS가 일부러 스펠링 살짝 바꾼 그런 느낌으로 억지로 설명하자면. 그럼 선재 배우님에게 질문입니다. 그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 증상을 겪는 환자 역할이었는데 원래는 잘 없던 캐릭터를 연기를 하셔서 캐릭터를 준비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하시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제 경험에 거의 기반했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병세가 악화된 후에는 영화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일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원래도 초반에도 메이크업이 진하진 않아요. 근데 메이크업을 아예 안 하고 딱 화면에 묻혀놓으니까 분장팀 언니들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병색이 완연하게 보인다고. 그래서 제가 제 무덤을 파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아예 파운데이션을 아예 한 번도 스치지 않은 그 피부 톤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서 너무 아이처럼 보여서 좋았어요. 네? 38의 아이가 있나요? 아이야. 3학년 8반인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이 질문 내용은 이제 아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이제 뭐 어떤 주변에 계신 분들의 어떤 경험도 있었었지만 또 실제 이렇게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을 또 만나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다 또 보시고 또 뭐 전문가로부터 어떤 그런 조언이나 이런 것들을 또 하셨는지. 그럴 수는 없었고요. 그런 실제로 변호사셨는데 초록이 치매를 겪은 분의 다큐를 보긴 했고요. 외국 분의 사례이긴 했지만 그리고 의사분을 만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이렇게 가까운 지인분 중에 여러 번 봤던 분의 증상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서 그거가 가장 내 눈으로 본 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내가 표현하기에는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거기에 기대서 갔습니다. 치매 학회 원장님한테 감수는 한번 이제 의사들이 설명해주는 내용들은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 감수를 받은. 네. 고을 있다 분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남는 키워드는 길잡이였는데요. 완성된 이 영화를 감독님은 리버스 육아라고 명칭해 주셨는데 서현진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카시오페아의 키워드는 어떤 것일까요? 라고. 전 사실 수지는 그냥 베이스일 뿐이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는 건 진아와 인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보고 나서는. 그래서 소중한 누군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정이나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 분들을 간병하는 분들은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분들의 마음도 한 번씩은 겪어보셨거나 직간접적으로 들어보셨거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을 좀 위로할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보고 나니까 굉장히 제 취향의 영화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이 영화에. 제 연기에는 만족하지 않지만 영화의 만듦새는 저는 서현진 씨 연기 100% 진짜 120%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요가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하는 박수이죠. 네. 네. 총총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신현식 감독님 이번 영화에서 수진이와의 연대를 부녀와 모녀 중 어디에 더 집중을 하셨을까요? 저는 안성기 배우님만큼이나 수진이와 진아의 관계도 너무 흥미로웠습니다라고. 뭐 어디에 집중한 거는 아니고 사실 똑같은데 이게 사실은 영화를 만들거나 시나리오를 쓸 때 여러분들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좀 어려운 영화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랄까 꾸밈 의미 없어요. 제가 이 영화를 만들면서 목적으로 스타일적으로 목적을 가졌던 거는 약간 비틀즈 노래로 따지면은 예스터데이나 노르웨이 숲 같이 되게 짧고 간결하고 주제가 명확하고 그러니까 노르웨이 숲 같은 게 가사가 그렇잖아요. 형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뭘 많이 안 한 아주 간결한 주제만으로 다양한 레이어를 전달하는 작품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꾸밈이 많은 것보다는 만들기 어려워요. 게다가 이 영화는 집에서 아빠랑 딸만 거의 나오죠. 그리고 주인공이 갑자기 의식이 잃어. 관객들은 주인공 감정을 따라가는데
주인공은 감정을 잃고 기억을 잃어. 이 굉장히 저도 이게 또 잘못하면 이게 이제 현진 씨도 사실 이 작품이 연기를 하실 때 너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어디 뭐 숨을 데가 없어. 이거는 그냥 내가 뭐만 하면 다 노출돼 있는 연기를 이제 혼자 끌고 가야 되고 만드는 저도 사실 비슷한 뭐 하나 잘못되면 조금 그 씬 하나 잘못되거나 그 시퀀스 하나 잘못되는 게 아니고 영화가 골로 갈 수 있는 영화여서 정말 그게 난이도가 사실은 있는 작품인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지 씨가 기억을 잃고 산에 가기 전에 사실 제가 시점을 살짝 바꿔요. 안성기 선배님 시점. 그러니까 진짜 딸이 세상에 나가 어떻게 사는 걸 보고 있는 시점처럼 살짝 그 조를 바꾸거든요.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고 만족스럽고 배우분들이 진짜 그렇게 연기를 정확하게들 다 해주셔서 배우분들 덕분에 사실은 죽다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정말 굉장한 스토리텔러라고 느끼면서 찍었는데 진짜 처음에 무서웠던 거는 그거였어요.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조금이라도 가짜가 있으면 그게 다 들통이 날 텐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가짜가 있으면 다 깨지는 하나라도 정말 한 컷이라도 한 테이크 한 씬이라도 그래서 다 진짜로 내가 이걸 할 자신이 없어서 무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저는 진짜 그냥 수진이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대본을만 봤을 때는. 그리고 찍으면서는 계속 아빠가 저를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와 딸의 얘기구나. 그렇게 찍고 계시고 그걸 향해 가고 계시구나. 근데 다 만들고 나서는 그 별 보러 갔던 3대가 같이 있는 장면이 별로 없는데 그 별 보러 갔던 씬이 있잖아요. 근데 아빠는 내 딸이니까 수진만 보고 있고 수진은 내 딸이니까 진아만 보고 있어요. 아빠를 한 번도 안 돌아보더라고요, 수진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진아한테만 말 걸고 진아만 보고 얘기하고 근데 아빠는 계속 수진이만 보고 있어요. 내 자식이니까. 손녀도 예쁘지만 내 자식은 더 예쁜 거라고 나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서 듣게 됐는데 그게 결국에는 감독님이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그런 건가 보다. 가족, 유대, 대에 걸친 누군가의 빚을 내가 갚아주고 있고 누군가 내 빚을 지금 또 갚아주고 있고 이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영화 보실 때 잘 그런 부분들 캐치하셨나요? 네. 네. 붓빠빠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서현진 배우님께 질문인데 촬영하는 동안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적으로 힘드셨다고 했는데 일상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시더라고요. 수진이 촬영할 때는 감독님이랑도 마지막쯤에 얘기했는데 저희가 회차가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이거보다 길었으면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감정 컨트롤이나 뭐 해소를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계속 그냥 수진이의 감정 상태로 1달 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폐해지더라고요,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니까 감독님도 아유 이거 이렇게 빨리 끝나서 다행이라고. 느끼시기 전에 얼른 끝내자 마음으로. 더 오래 지금 정말 현지 씨가 너무 이제 감정적으로 너무 딥하게 지금 뭐 한 달 이상 그러고 있으면은 좀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감독님은 어떠세요? 이렇게 배우분들이 이렇게 몰입을 하다 보면 이제 힘드시고 그걸 또 옆에서 지켜보시는. 저도 그렇죠. 저도 피로도가 쌓이죠.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 선배님도 또 연세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이제 저도 배우분들 다행히 이제 저희가 배우가 많이 나온 영화 아니고 딱 주인공들만 저도 보면 되니까 다 그것도 다행이었지. 이런 걸 조금 더 이야기가 확장되고 오래 찍고 이러면은 배우 감독 다 죽어나갔을. 네, 잘하겠습니다.
네, 루밍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께 질문입니다. 연출적으로 가장 힘드셨던 장면과 가장 고심해서 촬영했던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씬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엔딩 크레딧에 영화 타이틀이 중간에 있지 않고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의도가 따로 있을까요? 라고. 네, 카메라가 쭉 빠지면서 진짜 카시오페아하고 위성 멀리서 지켜보는 느낌을 이렇게 저는 그 영화나 이런 서사 장르라는 것들이 소설이나 모든 서사 장르는 제일 좋은 거는 미시적인 것을 통해 거시적인 거를 상상하게끔 이야기를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와 딸의 대화가 미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카메라가 점점 빠지면서 거시적인 진짜 현실 세계, 사람도 지나가고 병원 풍경들 들어가고 이 영화가 뭐고,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이제 사이드에 있고 엄마와 딸만 가운데 놓고 그런 의도로 놓은 거였고, 첫 번째 질문. 예. 고심했던 거는 그 수진이 산에 가고 이제 시점 바꿀 텐데, 그거를 진짜 절묘하게 이거 되게 그런 거를 되게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묘사하면 영화가 되게 구절지거든요. 아주 간결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구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음악 감독님하고도 음악 만들 때도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퀀스였고요. 그리고 약간 여담이지만 얻어 걸린 거는, 저희가 원래 대본에는 진화를 마중 나가는 공항 장면이 원래 초보에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공항에서 촬영이 불가능해지면서 아예 제가 빼면서 바꾼 거거든요. 아예 갔다 오는 것조차 기억 못하게. 이게 나은 거 같다는 결과론적인 걸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나은가요? 감독님 말씀하신 게 좋으시면. 라일락 요정님이 남기신 질문인데요. 서현진 배우님께 질문 드립니다.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그럼 현진님이 수진 역을 하도록 해준 카시오페아는 무엇일까요?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뭐였을까요? 자신은 없이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사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드라마 작업을 주로 하던 배우였기 때문에 영화 작업이 얼마나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궁금증도 그 카시오페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제 주변 지인이 사실 저희 외할머니였거든요. 그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신 그 외할머니의 기억이 하게 해준 원동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영화랑 드라마가 뭐가 그렇게 다를까 궁금했는데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뭐가? 궁금하시죠? 네, 제가 드라마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작가이자 감독님이시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깊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작가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수정도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애매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훨씬 더 심도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이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더라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즐거웠어요. 네, 송포유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감독님에게 질문입니다. 관계의 구도가 흥미로운데 자녀와 부모, 또 이어지는 자녀와 부모, 그중 가운데 끼인 엄마이자 딸을 매개로 하셨는데요. 캐릭터들의 관계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제 카시오페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작품을 쓸 때 마찬가지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할 때 늘 하는 얘기인데, 시나리오와 연출과 연기가 뭐예요? 시나리오가 뭐예요? 연출이 뭐예요?라고 질문을 받으면 그걸 한 문장으로 답하라 그러면 늘 답이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 절로 보내는 거. 그게 시나리오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적 동선, 인물의 물리적 동선이 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모티브로 어떠한 기질과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떤 욕망을 추구하면서 어디로 이동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옆에 함께하고 혹은 반대로 오고 있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성립을 할 때 그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모티베이션이 뭐고 그것을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심리적 이동을 하게 되고 물리적 이동을 하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관계를 성립하고 만들 때 늘 똑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우는 자기 나름대로 절대 자기 속내를 얘기를 안 하지만 나름 대사에 정말 코딱지만큼도 표현 안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는요 나도 희생했어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외국에서 너는 너 입장에서만 이러지?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일절 안 하죠. 그런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묵묵하게 그런 사람인가 묵묵하게 쟁취하려고 살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세 사람 다 굉장히 적극적인 수진도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쟁취하려고 딸 보내고 이혼 사실 자세히 묘사는 안 했지만 사실 이혼한 남편한테 애 양육을 맡기는 거거든요. 애 미래와 장래를 위해 그거는 이 수진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쟁취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엄마가 어떻게 하든 말든 내 삶을 또 쟁취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건 지나거든요. 셋 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성향을 가진 세 3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행한 가족 관계에서 사실 불행한 건 뭐냐면은 비슷한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불행한 관계가 사실 많아요. 나 닮아서 나를 힘들게 하는. 무슨 이렇게 의미 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네, 알라플리님이 남기신 질문인데 남자로 태어나서 3번 온다는데 오늘 2번째 오셨다고 하시나요? 다행히 한 번 남으셨네. 한 번은 이제 언제 오실지 참 궁금합니다. 네, 서현진 배우님께 이제 여쭙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2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이제 이미 답변이 나온 내용이고 이제 극 중에 보면 이제 종이를 먹는 장면이 있는데 그 종이를 먹는 거는 어떤 이제 연출을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하고 서현진 배우님 그 종이를 먹는 장면에서 질문이 종이가 맛있어서 일단 어떤 의도로 하셨죠, 감독님? 사실은 저 증상이 있어요. 있고 찢는 증상도 있고 먹는 증상도 있고 각각 따로 있고 같이 가는 증상도 있고 사실 있는 증상이어서 한 거고 이게 어떤 그 뭐랄까 기억이 없어지고 어떤 인지 능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대부분 어떤 단순한 욕망이 되게 커져요. 식욕이나 성욕이나 뭐 이런 욕구들이 그러니까 그게 잘 표현되는 게 아니고 되게 서투르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로. 그리고 종이는 사실 이게 위험할 수 있어서 먹을 수 있는 종이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소량을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테이크를 여러 번 가니까 진짜 종이를 먹게 됐어요. 종이는 당연히 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이 비화가 있어요. 이게 찍을 땐 몰랐어요. 열심히 찢어서 먹어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세수하는데 입가가 너무 따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씩 종이에 다 비어가지고 입 주변이 다 이렇게 카레집 살짝씩 난 것처럼 잘 안 보이지만 다 스쳐서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시딘 일주일 발랐어요, 감독님. 없을 디렉션이었습니다. 왜 조금만 준비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테이크를 많이 가실 줄 몰랐대요. 네, 종이 맛없으니까 흉내 내지 마세요. 마스터디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저는 특히 스크린에 아빠와 딸과 엄마 이렇게 두 사람이 잡힐 때마다 참 장면이 좋다고 느꼈습니다. 감독님께서 계속 이제 아무래도 영화를 보시게 되면 감동적으로 또 힘들고 하시는데 이 질문은 이 장면을 찍으실 때 혹시 가장 즐겁게 찍으셨던 장면이 있을까요?라고 그 장면에 어떤 비하인드가 있다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찍은 건 사실 진짜 너무 다 힘든 연출자로서 네. 흥이 난다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바로 이 맛이야 이런. 그건 늘 저희 안성기 선배님과 현진 씨 연기 볼 때 늘 어이구야 맛있다 봤는데 현진 씨가 너무 진짜 힘든 연기를 계속 하시고 이
많이 헐면서 이러시니까 너무 저도 참 보면서도 좀 연주자에서 힘들었는데 딱 한 신 정도 현지 씨가 정말 쉬운 신이 있었어요. 그 차 센터에서 차 내려오는 걸 찍는 기기가 연기하는 신 딱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이제 현지 씨가 계속 그 부담감에 힘들어하시다가 그 전날은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그래서 하루 휴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갔. 너무 행복한 얼굴로 맞아. 가서 네 그때 참 큰일 났다라고 하셨어요, 아, 그래요? 감독님이. 아, 지금 집중이 깨지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쭉 이제 그 회사 그만두고 지금 불행한 장면을 찍는 건데 이렇게 행복에 가득한 얼굴로 와서 어떡하냐 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현지 씨가 또 이렇게 하루 되게 즐거운 시간 가져서 마음이 굉장히 뿌듯했어요. 이게 촬영하고 상관없는 얘기들, 네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네네. 저는 하면서 정말 즐거웠던 씬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리코더 합주. 그 진짜 연주하신 거예요, 그 소리. 실제 저의 현장음이에요. 네, 현장음이 진짜 현진 씨가 연주. 예림이랑 세상에 나. 근데 정말 그때는 예림이랑 하루 종일 리코더 계속 불고 예림이한테 많이 배우고 그래서 내내 현장에 그 씬을 찍기 전까지 계속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리코더지만 그리고 화음이 들리니까 이렇게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날은 촬영장이 말랑하고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영화 또 우리가 보는 느낌하고 또 촬영 현장은 또 다르네요. 네. 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로운 세상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서현진 배우님께 질문입니다. 안성기 배우님과 촬영하셨는데 실제 부녀 관계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부녀 간의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배우님이 부녀 간 연기를 할 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막연하게 제가 너무 오래 뵈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따져보니까 저희 아빠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다지 어렵게 대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우리 아빠한테 하는 것처럼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선생님한테 조금 살갑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또 그걸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기분 나빠하시지 않으시고 현진 씨 좀 무서워하셨어요, 선배님이. 왜요? 보시면 아빠랑 환자 취급하잖아. 맞아, 그런 장면들 맞아. 있잖아요. 근데 맞다. 현진 씨 그때 모니터를 보시면 현진이는 화를 내면 참 무서워. 이 얘기 한번 하셨어요. 직접 와서도 하셨어요. 무서워. 자꾸 그렇게 소리 지르지 마. 혼자 편하게 생각하시고 선배님은 너무 무서워하셨는데. 저는 편안했던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현장이 재밌습니다. 네. 근데 추가로 이제 무리개 가자님이 영화상에서 나오지 않지만 수지는 어머니가 남기신 코트를 입으셨는지 궁금하다고. 그 이제 마지막 장면,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이제 어쨌든 그 가족이 제 남편은 이제 미국에 있다 돌아와서 이제 같이 있게 되는데 그 장면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이 가족의 어떤 물론 이제 과정이 또 굉장히 힘들어지겠지만은 나름의 어떤 행복한 어떤 그런 결말을 의도하고 연출을 하신 건지 그런 질문이 있는데 감독님하고 배우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은 늘 희망과 절망과 희극과 비극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에서 수진이 제일 두려워했던 거는 내가 이 아이를 잘못 키우는 게 난 너무 무서워. 사실은 수진이나 아빠 이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서로 고백하는 게 이전에 이 부녀 관계 없었어요. 아프고 나서 고백을 한 거예요. 아빠 난 내 딸 잘못 키우니까 무서워라 얘기를 차에서 절대로 안 할 관계였던 부녀 관계인데 한 거고 아버지도 자기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하죠. 자기 딸에 대한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과 상관없이 아이는 스스로 커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엔딩에 수진이가 다시 집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게 참 좋았는데 그게 굉장한 판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치매 알츠하이머이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공고를 잘못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객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길에서 못 돌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다행이며 이것은 판타지이자 우리 영화의 방향성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들에게 인사말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6월 1일 지방선거날 개봉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게 약간 호객행위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저희 영화 몇 번 더 보시면 모든 신들이 다시 보이실 거예요. 진짜예요. 진담입니다. 보고 확인해 보세요. 전 이제 작업하면서 정말 수십 번 봤는데 늘 다른 구간에서 터지더라고요. 다르게 느껴지고 제가 만들었는데도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기대를 버리지 않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제 연기가 진짜 불만족스럽지만 다시 돌아가도 저보다 잘할 자신은 없을 정도로 저의 그때 최선이었거든요. 한 커트도 진심이 아닌 커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작업이었는데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꼭 봐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1일 이제 개봉인데 잊지 마시고 추락의 월드 같이 개봉이죠. 영광에 쏠리지 마시고 이런 좋은 영화 가족분들하고 특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알츠하이머라는 병에 대해서 또 알게도 되지만은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의 의미, 어떤 삶의 의미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꼭 가족분들하고 영화 보시고 이게 꼭 무슨 일이 생겨야만 어떤 가족의 어떤 그런 소중함이나 의미를 되새기게 되는데 일단 영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하신 두 분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